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근대 프랑스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승하가, 그쵸? 갑자기 듣는 거라서 약간 좀 맥락이 안 닿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으로 있으니까 책으로 대충 훑고 오시면은 그 무슨 말 하는가 맥락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다시 얘네들도 어차피 듣긴 했는데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들으려면은 조금 이렇게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책에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그걸 한번 이렇게 뭐 정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쭉 보면서 대강의 맥락만 잡아 오시면은 수업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역사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역사는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죠. 대강 그린 겁니다. 선생님 정교하게 그리면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대강 그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럽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근대 역사가 기본적으로 유럽이 돌아가는 축이잖아요. 서구 세계. 그래서 유럽이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그럼 어떤 나라가 그 또 중요한 역할을, 중추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냐면 세 개의 나라가 중요한 축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축이 뭐냐면은 이쪽 독일이에요. 예, 독일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탈리아하고 같이 물려서 돌아갑니다. 요 얘기를 전에 했었어요. 그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한 거죠. 아델라이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항상 이렇게 묶여 돌아가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유럽에 한 축이 있다면은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공부한 것이고 그 다음이 또 어디냐? 의외로 왜 이렇게 버벅버벅하냐? 의외로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바다 건너 외딴 상태로 있었던 거는 아니고 여기 노르망디라고 있죠. 프랑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의 바이킹이 영국을 점령해서 노르만 왕조라고 하는 걸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이제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라고 하는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그 영국 그을 점령한 그 신하의 영토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국 왕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이 다른 한쪽에서 이 그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게 영국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유럽 한복판에 알짜 땅인 프랑스 땅이 있는데 요 땅이 이제 처음에 왕들은 굉장히 미약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이제 조금씩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제 요 프랑스 땅 전체를 이렇게 차지를 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가 이 유럽을 움직이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영국은 그러면은 이 섬나라가 되니까 그럼 별 볼 일 없는 3등 국가로 밀려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요 저 한 번 얘기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얘네가 이제 힘이 엇비슷해지니까 독일 쪽이 너무 세질 것 같으면은 누구랑 손을 잡냐면은 프랑스랑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독일을 견제해주고 요번엔 또 프랑스가 너무 세질 것 같다. 그럼 영국은 어디랑 손을 잡느냐? 독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하나의 나라는 아니에요. 프랑스처럼 어쨌건 독일 쪽하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신성 로마 제국하고 손을 잡아서 요번엔 프랑스를 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럽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영국이 이제 그 유럽에 갇혀 있지 않은 진짜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커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해외에 그런 어떤 세력을 가지고 본토를 압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나중에 커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요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기존의 힘을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를 견제해주는 요런 역할을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근대 유럽이죠. 근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굴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 영국의 역사는 근대 시대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지금 프랑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프랑스의 역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40제곱킬로미터라 그랬죠. 실지 영지가. 그래서 그 서울의 한 구예요, 구.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구청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도적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영토를 늘렸고, 필리프 2세가 이제 드디어 실지왕 존이죠. 영국의 실지왕 존과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그의 영지 한 절반 가까이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렸을 때 프랑스가 있으면은 요 정도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가 영국 왕 땅이에요. 신한데 프랑스 왕보다 배는 더 많죠? 네, 그 존하고 대결을 하면서 요 땅을 한 요만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땅에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세력이 강한 그런 인물로 올라서게 하는 게 이제 필리프 2세예요. 그래서 오거스터스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었죠. 존엄 왕이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프랑스라고 하는 왕국을 출범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으로서 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영국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쓰라린 그런 인물이 필리프 2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인물은 루이 9세예요. 루이 9세. 네, 루이 9세의 별명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성인이죠. 그래서 프랑스어는 뒤에 T 발음 안 하거든요. T하고 S 발음 안 해요. 끝에 붙은 자음은 발음 안 합니다. 그래서 생루이라고 발음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 도시 중에 하나 중에 세인트 루이스라고 있어요. 세인트 루이스. 거기가 왜 세인트 루이스냐? 이 사람의 이름을 따다 붙인 거예요. 그 도시에.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하여간 그걸 그냥 영국식으로 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굉장히 이제 종교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필리프 2세도 봤지만 필리프 2세 보면은 굉장히 세속군주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권력 다툼, 술수, 음모, 배신, 배반을 조장하고, 그쵸? 이런 것들 전혀 거리낌 없이 막 사용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루이는 그것과 반대편에 있었던 왕입니다. 굉장히 이제 신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고, 그래서 이전까지의 잔인하고 교활한 프랑스 왕과는 상당히 반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뭐냐면은 fair, 공의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선생님이 썼을지 안 썼을지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백성들이 악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왕국 전역에 감찰관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그러니까 다스리는 관리들이죠. 관리들이 일을 정말로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사리에 맞게 공평하게 처리하는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 편을 확 들어줘가지고, 네, 그 사람 편을 들어줄 땐 다 이유가 있겠죠. 그쵸? 뭐 뒷돈을 받았다거나, 뭐 혼맥으로 얽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기울였던 왕이 그 루이 9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프랑스 왕들은 오히려 자기 왕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공정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기꺼이 손을 잡겠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내 편이야.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눈 감아주고 손 잡고 이런 게 이제 이 기존의 프랑스 왕이었는데 루이 9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이 정말로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에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제 필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어떤 자리에 이제 귀족들하고 평민들을 같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 같이 초대해서 같이 앉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한 자리에서 같이 들어주는 그런 어떤 중재자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한 그런 왕이 이제 이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왕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꼭 마치 이제 이 당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정말로 만백성을 보살펴주고 어루만져주는 어버이 같은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인트를 붙인 거예요. 아, 성인이다. 하, 네. 동양적 의미로 하면 군자다. 그쵸? 성군이 되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군 하면 딱 세종 떠오르는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 저기 정말로 신앙심 깊으면서 거기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돌본 그런 어떤 거룩한 그런 군주다라고 해서 앞에다 별명을 세인트라고 붙여줬던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남으면서 선생님이 뭐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조사는 해봐야겠죠. 네. 네, 아마도 뭐 관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역에서 뭐 이사 온 사람들과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거기에다 이렇게 이름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팀 중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죠. 그건 네. 뭐 별 관계는 없는 것이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부조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없어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부강해지게 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 루이 9세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 전에 그 십자군 원정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나름 깊었던 군주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된다는 십자군 원정에 대한 이상과 목표에 절대적으로 또 동의했던 왕이에요. 이 왕이. 그래서 네. 요때쯤 가면은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시들시들해질 때예요. 우리 십자군 전쟁 공부했었죠. 그쵸? 네. 처음에는 나름 어쨌든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목적에서 떠났는데 한 4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냥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돈 막 이런 쪽으로 막 다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기 예루살렘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가지고 함락하기도 하고 막 이런 해프닝이 막 벌어졌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루이 9세쯤 되면은 이제 다들 십자군 전쟁 원정에 대한 것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아 거기 뭐 거기 가냐 그래 성공도 못할 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루이 9세가
마치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 것처럼 예, 그 꺼져가는 십자군 원정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두 차례 원정을 떠나요. 두 차례 원정을 떠나는데 두 개 다 참패를 합니다. 두 번 다 참패를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은 아마 포로로도 잡혔을 거예요. 예. 아, 그런데 어쨌든 귀환은 해요. 귀환은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프랑스를 계속 통치하는 왕이 되고 그래서 루이 9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것을 그 누구도 입에 담지 않게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십자군 원정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잡고 어떻게든 저기 잃어보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 또 루이 9세입니다. 아, 네. 그런데도 욕을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렇게 잘 통치를 잘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중세 기독교 군주라는 칭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요. 역사적인 차원에서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 생각이 자리를 편면하게 자리 잡게 되었냐면은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는 확신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인물이 루이 9세예요. 이건 루이 9세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 이런 역시 이런 왕이 중심을 역시 잡아줘야지. 이런 존재가 없는 그런 정부는 그거 어떻게 그쵸? 우리가 흔히 그 옛날 그 고위 관리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그냥 도파. 예, 네, 탐관 오리 막 이런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권한을 남용하고 백성들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런 왕이 있어서 그런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쵸?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런 왕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우리를 또 못 살게 구는 요런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요. 그래서 네. 프랑스에서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절대 왕정이 이 훗날에 등장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영국은 이랬나요? 이러지 않았나요? 그, 영국은 안 그랬죠. 그쵸? 그래서 어, 시켜. 오히려 왕의 권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 없애는 건 아니고 법이 정한 거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편만하게 퍼져나갔죠. 그쵸? 네. 특히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그쵸? 네. 기억나시죠? 그쵸? 네, 헨리. 그래서 영국은 어디로 나가요? 입헌 군주제로 나갑니다. 군주는 있는데 그 군주가 행사하는 권한이 프랑스처럼 절대 권력,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가 아니라 뭐예요, 영국은? 헌법을 제정해 놓고, 그러니까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목록이나 범위를 법제화해 놓고 그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 정부 형태가 영국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데 프랑스는 어때요? 그런 게 아니라 왕이 한번 말하면은 그것이 곧 법이 되는 요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아, 같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도 이게 그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프랑스도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전횡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전횡하는 거에 치를 떨면서 네. 프랑스도 어떻게 해요? 마그나 카르타 같은 거 만들고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머리들을 모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루이 9세가 요때 이거를 너무나 잘 수행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제한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관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횡하고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막 편만해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권력을 확 밀어주는 이런 쪽으로 가서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 절대 권력 안에서 이제 굉장히 신음하게 되죠. 그쵸? 그 폐해 아, 안에서.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화라산처럼 뻥 터집니다. 그게 바로 네. 그 유명한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네. 아,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왕 없애버리. 왜 군주정 아예 폐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가면 지금 왕 있어요? 아니, 아니요. 없잖아요. 재밌죠, 그쵸? 예.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에서는 군주정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쵸? 아, 예, 제가 너무 예, 탓에, 그 폐해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지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이 악한 권력이 악하게 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한하자라고 생각했던 영국에서는 아직도 군주제가 남아있죠. 그쵸? 물론 네. 실권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쵸? 예, 네. 이것도 참 역사에 참 흥미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뭐 이런 격언들이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차라리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적절히 제한을 해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그 제어 장치를 걸어주면은 군주정 자체가 안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걸어주고 그냥 무조건 밀어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정 전체가 날라오는. 예, 하여간.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그쵸? 사람이 한계가 있죠? 예, 그리고 네. 또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좀 견제를 받고 좀 이렇게 통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이렇게 하지 못하게 약간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존하면서. 물론 그때는 굉장히 짜증 날 수 있죠. 그쵸?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적당하게, 그쵸? 적당하게, 막 나가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제때 걸어주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왜냐면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절대화되면은 결국 나중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뻥 하고 터지게 되면은 우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쵸? 네. 그러한 속성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프랑스가 왜 그 길로 갔느냐라고 했더니 보니까 루이 9세가 그때 기독교적인 완전한 이상군주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그쵸? 네. 앞으로 왕위에 오를 사람들은 다 저럴 거야. 아, 착각한 거죠. 그쵸? 근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필리프 4세로 넘어가 볼게요. 필리프 4세는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성전 기사단 해체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아비뇽 그거 들어갔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아비뇽 유수. 재현이 네. 아, 네, 뭔 거 비, 같아? 네. 아, 네. 어, 아비,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아비뇽 유수가 우리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기억나요? 네, 교황 앞에 그, 네, 그쵸. 그게 그 뭘 대변해요? 교황권이 최정점에 올라 있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와가지고 교황 앞에서 눈 쌓인 데서 맨발로 3일 동안 빌면서 날 좀 만나 주십시오 했던 거기가 교황권의 최정점을 사실상 보여준 대변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역전돼서 교황권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예. 근데 그 아비뇽 유수라가 뭐냐면은 원래 교황청이 어디 있어야 돼요? 경총. 지금 그, 교황청 어디 있나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 있죠. 로마시 안에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의 교황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뇽 유수가 뭐냐면은 필리프 4세 때부터 프랑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황청이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게 되냐면은 아비뇽에 있게 돼요. 아, 네, 그게 몇 년이었더라? 정확히 선생님이 기억은 못 하는데 한 7, 80년 가까이 아비뇽에 있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권세와 권한이 뭐예요? 프랑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세와 권한에 포섭될 정도로 추락한 거죠. 그쵸? 네. 예,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게 아비뇽 유수인데 그 사건을 일과 연관되는 장본인이 바로 필리프 4세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교황하고 필리프 4세하고 투닥투닥 했단 얘기죠. 그쵸? 누가 더 네. 세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전에 저기 그 하인리 4세하고 그 교황 누구였더라?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서로 누가 더 위냐 투닥투닥 하다가 그 교황이 카노사에서 한번 무릎 꿇렸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졌던 거예요. 다시 필리프 4세하고 교황하고 투닥투닥 하면서 야 내가 더 위야 무릎 꿇어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동급이야 내가 왜 너한테 무릎을 꿇어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뭐냐 내 바운더리 안에서 교황 노릇해 너 그렇게 막 나가는 거 내가 용납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 결론 나는 게 아비뇽 유수가 된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교황권의 추락을 제일 보여주는 대변하는 그런 사건이 아비뇽 유수고 그 장본인이 필리프 4세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사건은 성전 기사단 해체 사건인데요. 그러면은 성전 기사단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쵸? 예, 그 직접은 전쟁 때 쓰이는 그런 기사단을 말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수도사는 칼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안 쓰죠, 그쵸? 근데 중세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이 사람은 원래 기사인 거예요, 그쵸? 네. 네, 기사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칼을 휘두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칼로 이 그 이슬람 애들 때려 부수면서 이단자들 처단하면서 네. 네. 원래 수도사들은 여기 보시면은 명상, 뭐 책 읽기, 기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수도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사는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하긴 해요. 나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그 기사단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근데 그 활동을 뭘로 하느냐? 수도원에 들어가서 네. 명상 책 읽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사니까 내가 이 검을 휘둘러서 이 그 뭐냐 이단들 이교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대적들을 때려 부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이 기사단이었던 거예요. 그냥 제세례아빠처럼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번 걸리면은 이제 그냥 다 죽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한 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기사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급 기사는 거의 도적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그런 애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중 네, 이렇게 붙이. 예. 왜 그 교회에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별로 신앙심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뭐 목사님 하겠다 막 이런 아, 애들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전혀 아닌데 갑자기 얘네가 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종교심에 갑자기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한 성경도 모르니까 예, 이 칼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나름 결론을 내리는 게 이 대적들을 이 칼로 다 부수는 예, 일을 하면은 그리고 난 그것을 평생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단체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기사단이었던 거예요. 예, 나이트 템플러라고 합니다. 나이트 템플러는 이제 성전 기사단인데 이제 그런 기사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성전 기사단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면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1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전쟁은 성공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복구된 거죠. 그쵸? 예, 그 느헤미야가 다시 지은 그 성전이에요. 예, 그 성전을 이제 지휘소로 삼아요. 예루살렘이 수복됐을 때. 예, 여기를 지휘소로 삼고 이제 이슬람 세력과 맞서 싸워서 예루살렘을 이제 방어하는 그 기사단을 성전 기사단 이라고 말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한 100년 가까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방어 전쟁도 수행하고 뭐 이렇게 전쟁 수행하고 하면서 얻었던 이런 어떤 전리품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기의 본부가 마침 프랑스 파리에 있었습니다. 성전 기사단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요. 예, 요 재물들을 이제 본부로 이제 계속 보내면서 한 100년 동안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본이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예, 네. 이런 시간이 이제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됐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성전 기사장들도 어떻게 뭐 거기서 뭐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재물은 프랑스 파리에다 다 보내놓고 이제 배를 타고 자기의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에이. 근데 프랑스 파리로 귀환을 했는데 여기는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좀, 없잖아요. 그쵸? 어쨌든 다 기독교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오늘날로 말하면 실업자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 서구권에서 갖고 있을 때는 회교도들하고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있고 그것이 곧 수입이 되고 이런 삶을 한 100년 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나서는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그 실업자가 된 겁니다. 네. 실업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칼 갖고 할 일은 없는데, 우리가 한 100년 동안 보내놨던 그 재물들이 큰 자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돈은 많으니까, 예,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는 대금업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은행을 오픈한 거예요. 네. 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그, 직업을 바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 성업을 했다고 해요. 네. 아, 왜냐면 이때만 해도 뭐 전문 뭐 금융 뭐 이런 게 발달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빌려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 창구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성전 기사단의 이런 어떤 대금업 사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성전기사단의 그 자산은 계속 더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귀족들 가운데서 성전기사단한테 돈을 빌리지 않은 귀족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리프 4세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게 이제 필리프 4세도 이제 여기저기 전쟁을 많이 하러 다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돈이 많이 필요했을 때 이제 왕들의 주요 루트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였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금보다도 뭐예요? 이런 어떤 그 돈 많은 성전 기사단한테 급하니까 그리고 세금 부여하려면은 나름의 절차도 있고 오려면은 좀 시간도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네. 당장 급한데 여기 돈 이만큼 쌓여져 있으니까 야,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오면 줄게. 일단 어떻게 해요? 아, 얘네들 거 갖다 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많아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제 필리프 4세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많이 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슬슬 밀려오기 시작하냐면은 아, 갚기 싫은 거예요. 아, 예. 갚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 많이 빌렸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갚기도 어렵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당대 귀족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요 고위 귀족들하고 필리프 4세하고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전 기사단을 그냥 해체시켜 버리자. 네. 예.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단적이고 사교적인 단체라는 판결을 받게 하는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여기는 뭐 입단 의식을 치를 때 뭐 십자가를 짓밟고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단적이고 그다음에 악마를 뭐 찬양하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혐의를 씌워요. 아, 네. 물론 증거는 없죠. 증거는 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합니다. 아,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아, 역시 이단이었어 하고 그냥 처형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해서 뭐예요? 채무를 해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간교한 게 뭐냐면은 기사단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기사단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성전 기사단을 해체시키고 여기 있는 자산을 자기가 꿀꺽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사단들한테 일부 분배까지도 해줍니다. 아, 그래서 뭐예요? 야, 내가 뭐 다음 타겟이 너는 아니야. 사실 이게 저기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무마까지도 시켜요. 예. 네. 그 기사단들이 같은 기사단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라고 해서 이렇게 뭉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술수까지도 부립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채무를 해결했던 왕이 필리프 4세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루이 9세하고는 또 정반대죠. 그쵸? 원래 프랑스 왕다운 왕이 나왔죠. 그쵸? 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권력을 강화하거나 이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뭐 해서는 안 되는 짓도 기꺼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예, 그 프랑스 왕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던 그런 왕이 필리프 4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교황하고도 이제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교황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또 굉장히 또 깜짝 놀랄 만한 네. 수를 또 하나 씁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점점 강화를 더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세 시대에는 프랑스인, 우리가 프랑스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왕을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아, 맞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하나의 민족이지 그 국민이지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나라와 국가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한 게 바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물론 그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쵸? 좋은 방식은 아니고 우리가 본받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 왕이 나라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잘 하게 되면서 그 나라가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게 근대 세계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필리프 4세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